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3월 28일 미국의 National Interest지는 One word defines how the US military would beat China in a war.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전쟁에서 격파하는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문장을 게재했습니다. 앞으로는 온갖 미래전의 요소들이 동원됩니다. 로봇, 미니 공중드론, 대리 장갑 전투차, 장거리 미사일, 다국적 위성 네트워크, 초고속 인공지능 컴퓨팅 등입니다. 이런 무기들로 집약되는 전쟁의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스피드입니다.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든 미래전의 발전 방향이지만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여기서 중공이란 국가를 특정한 점이 주목됩니다. 에어, 랜드, 시, 스페이스, 사이버 스페이스, 육해공에다 우주 사이버 공간까지 모두 5개 전장 공간을 통합한 개념이 프로젝트 컨버전스입니다. 전쟁 교리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전장 통제 필수 요소로 포함됩니다. 인력과 무기체제, 지휘 통제, 정보, 지형 같은 야전 전술 교리의 컨버전스가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계와 장갑 부대가 진군하면서 위성, 무인기, 해군 함정으로부터 적군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장거리 정밀 무기의 화력 지원을 받으면 전장에서 곧바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 지적을 떠나 상식적으로 미래전의 관건은 인공지능의 효율과 직결되는 정보, 그리고 다중 목표에 대한 무기 자체의 치명성, 원거리 제어 성능에 달려 있습니다. 미 육군은 미래전에 대한 이 같은 멀티도메인, 멀티 군정의 효율성을 결합시키는 이른바 프로젝트 컨버전스 21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스톰이란 AI 기반 컴퓨터 기술로 표적 획득과 발포까지 몇 분 걸리던 것을 몇 초 단위로 대폭 줄이고 여기에 공군 무기와 해군 기술을 통합하는 것인데 이게 2020년과 2021년 차이가 굉장합니다. 미 육군 미래전 사령관 존 머레이에 따르면 2020년에 실험적으로 구상했던 것들을 2021년에는 각 부대들이 데이터를 통합해 완성하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프로젝트 컨버전스에 따라 과거 몇십 년 동안 연구해온 결과들을 동원해 기동부대 편제 조정, 특히 다중 영역에서의 작전 네트워크 통합이 이제 완성 단계라는 겁니다. 컨버전스 교리는 사실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중공 등 모든 군사 강국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미래전의 확고한 방향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능력이 있고 앞서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아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저 유명한 블리츠크리그, 전격전 교류가 이제는 며칠, 몇십일 단위가 아닌 분초 단위까지 상승했습니다. 기동성의 막강한 화력을 결합한 구소련의 교리 OMG도 이제는 과거 전술 교리가 됐습니다. 스팀 앤 롤러라고 해서 엄청난 포병 화력으로 적진을 강타한 뒤 수적으로 우수한 기갑 전력으로 적의 중심을 순식간에 돌파하는 OMG도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OMG에 맞서는 미군의 전통적 교류는 ALB입니다. 에어 랜드 배틀, 공중과 육상 화력을 결합한 공지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통적 교류가 이제는 스페이스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도메인의 등장과 AI, 슈퍼컴퓨터의 부상으로 다시 써야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화력과 정밀 무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전의 관건은 위성과 AI, 빠른 속도의 컴퓨터가 커맨드 컨트롤과 어떻게 네트워킹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다국적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국방이란 것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우주 사이버 능력을 장악한 강대국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주 사이버 능력이 결여된 국방력은 눈과 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육해공 3차원에서 미래전은 5차원으로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 타이베이 외곽의 난강이라는 곳의 한 산입니다. 대낮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괴성이 대낮에 여러 번 들리자 주민들이 놀라면서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산속에 뭐가 있길래 그런 소리가 나는지 아무리 둘러봐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벌써 최근 여러 차례 괴성을 들었습니다. 3월 26일 아침 8시 반에 괴성은 약 1분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코끼리 울음소리와도 비슷하고 SF 영화의 고질라의 괴성과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 10여 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소리는 처음 듣는다면서 괴이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공동묘지가 가까워 귀신이 내는 소리는 아닌가 이야기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혹시 이곳을 지나는 노선버스가 산간 도로로 주행하면서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나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것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침 난강은 공룡 테마파크로도 제법 유명합니다. 난강의 버스터미널 광장 상가는 실물 크기에 움직이며 괴성을 내는 여러 종류의 공룡을 전시해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최근 지진의 전조 증상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신기하다, 불가사의하다면서 그저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고질라다, 코끼리다, 공룡이다, 재미있는 상상력만 자극하고 있습니다. 난강의 불가사의한 현상은 2020년 6월 말 중공 구이저우성 웨이닝현 슈스이전의 소동을 연상시킵니다. 당시 슈스이전에는 신기한 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에서 몰린 인파로 시골 산간이 미어졌습니다. 땅속에 용이 놓여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신기하게도 이 현상이 발생한 뒤 여러 곳에서 연쇄 지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에서는 외국 브랜드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층들은 국산품을 사용하는지 그들의 사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외교부의 전랑 화중인이 테니스를 하는 사진입니다. 옷은 아디다스, 신발과 팔목 밴드는 나이키입니다. 외교부장 왕이는 달리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저우 G7 서밋을 할 때 서호 주변을 뛰는 사진입니다. 입은 옷은 일본제 골프웨어 스틱슨입니다. 신발은 영국 브랜드 콜롬비아였습니다. 얼마 전 시진핑 부부가 후젠을 시찰했을 때 뱃놀이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펑리 유엔이 입은 빨간 상의는 소매뿌리를 봤을 때 버버리입니다. 나이키의 경우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자 이번엔 아주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동의 광고 문구가 Let trash do the talk입니다. 쓰레기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나이키 살 능력도 없는 우마우 같은 쓰레기들한테나 불매운동을 부르짖도록 하라는 노골적인 문구입니다. 사려면 사고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라. 어차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다는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하얼빈의 애국 첩구 차량 행렬입니다. 차 유리에 중국어엔 흔잉, 중국인은 매우 강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모두 일제 토요타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읽어볼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중공에서 일고 있는 H&M, 유니클로, 나이키, 아디다스 관제 불매운동과 중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한국을 한때 휩쓸고 간 반일 광풍을 연상케 합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고 자유민주주의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을 어떻게 봐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책으로 저는 친일과 반일의 문화 인류학을 권하고 싶습니다. 유사종교 반일 민족주의를 말한다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에 몰아치는 토착 왜군이 뭐냐는 용어들은 반일 정신병의 증상입니다. 1945년 해방으로부터 얼마만한 세월이 흘렀습니까? 토착 왜구, 친일파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이들은 역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경험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일수록 분노하고 증오심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증오심은 선택적입니다. 전 세계 70년 전 식민지배의 경험을 가지고 토착 왜군이 하는 프레임을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 동아대 인간과학부 교수, 동아시아 문화연구소장, 히로시마대 명예교수인 최규성 박사는 문화인류학적 차원에서 친일과 반일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겪었던 타이완, 싱가포르 등 각국을 주의하며 잊을 수 없는 과거와 감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유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고찰했습니다. 또 증오의 반일 감정과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문화인류학적 메커니즘을 고민한 학자입니다. 친일과 반일의 문화인류학에는 최길성 교수가 직접 답사하며 조사한 타이완, 싱가포르, 한국, 사할린 등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최길성 교수의 글은 아주 쉽게 읽히는 에세이 형태입니다. 그는 일본 신문 기고글에서 그의 일본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승만 시대 당시 어리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일본이라는 존재를 거의 알지 못했다. 다만 반공, 반일의 표어가 교실에 걸려 있어서 일본을 왜라고 불러도, 일본인을 일본놈이라는 멸칭으로 불러도 일본을 미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부모님으로부터는 일본인은 정직하고 근면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다 박정희 시대가 되자 반일이라는 구호가 사라졌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는 많은 국민이 반대해서도 국교를 맺었다. 일본인이 왕래했고 나도 일본 유학을 했다. 귀국하여 일본어 대학 교수가 되었다. 전두환 시대는 민족 정신이 대두하면서 독립기념관이 들어서고 일본 정치가들의 야수꾼이 신사참배에 반대라는 반일이라는 정치적 카드가 출현하며 역사인식이란 유행어 등 한국 내 반일적 독립정신이 일본 때리기로 전환했다. 아주 객관적인 서술입니다. 최길성 교수의 친일과 반일의 문화인류학은 한국인 학자의 일본에 대한 경험치가 최대한 녹아있는 참 좋은 책입니다. 사실 일본에 가본 적이 없는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보다 오히려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문화인류학자적 시각이 담겨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